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RSI에 대한 교육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RSI가 어떤 건지 볼 거고, 이제 RSI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RSI를 이용한 다이버전스에 대한 교육을 할 거고, 어느 정도 다들 아실 겁니다. 뻔한 얘기하고자 지금 방송 찍는 건 아니고, 간략하고 빠르게 설명을 드린 후에 어떻게 실전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위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RSI는 사실 어딜 봐도 많이 대중적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RSI 다이버전스는 제가 교육에도 따로 남겨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책에도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랜만에 책을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문자대로 보고 공부를 하니까 이게 차트 매매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구나. 너무 좀 성의 없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뭐 책을 열어보니 RSI는 현재 추세 강도의 백분율로 나타낸 거다. 뭐 이 정도가 나와 있고, 그냥 뭐 30 이하면은 매도가 강하고 70 이상이면 매수가 강한 거다. RSI 계산 방법 간략하게 나와 있고, 다이버전스에 대한 설명이 짧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정도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들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을 할 건데, 기본적인 설명도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RSI가 이제 상대 강도 지수죠. 근데 RSI의 원리를 조금 아셔야 돼요. 이 RSI에 대한 원리를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이 메커니즘을 아셔야 실제로 RSI가 어떤 건지 사용을 하실 때 블러프, 거짓 무빙에 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원리를 살짝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남겨드렸거든요.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RS를 보면 이제 14일간의 종가 양봉 평균과 14일간의 종가 음봉 평균이라고 합니다. 제가 귀엽게 이렇게 지금 그린 다음에 찍어서 안 될 글씨가 조금 못났죠. 원래 천재는 악필이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RSI 상대 강도 지수, 추세 강도에 대한 백분율을 뜻하는 건데, 일단 그 전에 먼저 RS가 뭐냐? 14일간의 종가 평균에 대한 음봉과 14일간의 종가 평균의, 그러니까 양봉이에요. 이거 오타난 건데, 양봉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RSI는 여기에 대한 백분율을 나타내는 거고,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거 100이거든요. 이거 왜 일로 되어 있지? 100-1 플러스 RS분의 100이라고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론을 내드렸거든요. 14일간의 전체 캔들의 길이를 더한 것에 대한 양봉의 비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렸어요. 그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제가 간략하게 수직 증명을 해드렸는데, 이거를 안 보실 것 같긴 한데 한번 보세요. 그냥 재미로 보세요. 이제 RSI라는 건 100 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RS를 이제 이 밑에 대한 14일간의 음봉 평균에 대한 길이를 S, 그리고 양봉 평균에 대한 길이를 Q라고 치환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수식에 넣었더니 이제 이렇게 수식을 쓸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거를 다 계산을 하면은 100 곱하기 S 플러스 Q분의 Q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S 플러스 Q가 뭐죠? 14일간의 음봉과 양봉을 더한 값이죠. 그리고 위에가 뭐가 되죠? 14일간의 양봉의 길이가 됩니다. 곱하기 100은 그냥 백분율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온다. 전체 캔들에서 양봉에 대한 비율을 뜻하는 게 결국엔 RSI다. 아니, 책에 그냥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이런 설명이 없더라고요. 뭐 수식은 던져놓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뭐 증명도 안 할 것 같고, 증명도 아니죠. 그냥 수식을 풀어낸 거죠. 제가 저 수식을 풀었더니 나온 게 결국엔 저 의미였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RSI를 볼 거예요. RSI를 보실 땐 트레이딩뷰 지표를 보시면 되는데, 다이버전스 인디케이트라는 게 있고, 그리고 RSI 지표가 있는데, 이거를 키시면은 이제 다이버전스가 뜨는 거, 하락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 이렇게 체크를 다 해둡니다. 해주는 지표가 있어요. 요거 처음에는 요거 쓰시면 되고요. 눈에 익으면 요거 안 써도 되고, 눈에 더 익으면 RSI 지표도 크게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략하게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RSI가 결국엔 뭐라 했죠? 추세 강도에 대한 백분율이다. 이렇게 말하면 추세 강도에 대한 백분율, 그게 뭐지라고 했는데, 제가 수식 증명을 방금 해드렸죠. 결국엔 뭐다? 전체 14일간의 캔들에서 양봉에 대한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좀 쉽죠. 거기에 대한 백분율이다. 자, 결국엔 14일간의 기간을 보는 건데 간략하게 대충 이걸 14일이라고 할게요. 14일 아닙니다, 물론. 자, 14일간에 캔들 하나하나가 있어요. 지금 캔들 하나하나가 있는데, 자, 아까 분모에 뭐가 갔죠? 전체 캔들의 함량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캔들 하나가 1이야. 이게 길이가 2야. 이 몸통의 길이가 3이야. 이거는 1이야. 이거는 뭐 5야. 이런 것들을 싹 다 더해요. 14개를 다 더해. 뭐 그래서 대충 뭐 100이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인위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자에 가는 게 뭐였죠? 양봉 캔들의 개수다. 양봉 캔들의 절대량이다. 해서 양봉 캔들을 막 이렇게 셌더니 70이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백분율이라는 게 곱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70이라는 수치가 0.7이죠. 0.7 곱하기 100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 100이 있었죠. 곱하기 100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70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그래서 RSI가 70이라는 소리는, 여기 70을 할게요. RSI가 70이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여기까지 14일간의 양봉 함량이 70%가 된다. 절대값으로 치자면 70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래서 RSI가 70을 넣으면 지금 과면수 구간이다라고 하는 게 양봉 함량이 많다니까. 이제 이해를 하셨죠? 반대 30은 뭐죠? 아, RSI가 30일 땐 뭐죠? 아, 14일간의 구간 평균을 보니 여기서 양봉 함량이 30%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RSI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알았다, 그죠? 자,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RSI 다이버전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세요. 근데 RSI 다이버전스를 배우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RSI 지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70, 그리고 30, 그리고 50선이 있어요. 50선은 제가 조금 굵게 칠해 놓은 건데, 이렇게 RSI 지표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내리시면은 여기 미들밴드 보이시죠? 여기서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지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지나게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RSI가 50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엔 14일간의 구간에서 양봉과 음봉 함량이 동일하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RSI가 50에서 방향성을 준다예요. 자, 50을 넘기지 못하는 구간에 있으면 여기를 뚫지 못하고 내린다면 결국에는 이거는 추세 전환을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하락에 대한 추세 전환을 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돌파를 해버리면 이 하락에 대한 추세 전환을 시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당연히 그러겠죠. 직관적으로 와닿기가 너무 쉽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랑 여기 구간을 볼게요. 이 구간에서 RSI가 50. 이 구간에서 RSI가 계속 50을 돌파를 해주려고 했죠. 결국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락을 해서 RSI가 결국엔 33까지 내려갔어.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양봉 캔들을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정말로 추세 전환을 해줄 건지 계속 두드린 거야. 두드리다가 여기 돌파가 나왔어. 돌파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분출이 나왔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반대로 RSI가 50 위에서 논다라는 건 뭘 뜻하죠? 이 구간에서는 양봉 함량이 더 많았다. 전체적으로 전 구간에 비해서. 그러다가 이 50선 터치까지 갔어요. 여기였어요, 정확히. 근데 여기가 너무 맥없이 뚫렸다, 그죠? 그러니까 하락으로 진행이 됐다, 그죠? 추세를 하방으로 돌렸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SI를 보실 때 30과 70에만 좀 집중을 하고 다이버전스에만 조금 집중을 하시는데 이 미들라인도 상당히 유의미한 구간이 많다. 그래서 추세의 전환을 보는 용도 중에 하나가 이 RSI 50선이 된다. 그래서 이 50에 대한 라인 체크도 해주시고 50 이하라면 이게 돌파가 나와야만 추세 전환이 나왔구나, 안 나왔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척도가 됩니다. 척도, 뭐 절대는 아니고요. 척도가 된다. 이 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RSI 50에 대한 이해는 됐다. 자, 이제 바로 다이버전스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다이버전스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이거 다 적어놨던 내용들이에요. 간단해요.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이버전스가 뭐야? 다들 아실 거지만 가격이, 주가가 내려갔어요. 주가가 내려갔는데 다이버전스, 보조지표가 바닥을 찍고 반대로 두 번째 저점에서 지표가 이렇게 올라갔어.
이 RSI뿐만 아니라 모든 다이버전스는 이래요. 뭐 MACD, 뭐 CCI, 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결국엔 다이버전스의 메커니즘은 직전에 이건 상승 다이버전스예요. 상승. 직전의 저점보다 그 다음 저점이 저점 갱신을 했는데 보조지표의 저점은 올라간 상태를 우리는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다이버전스가 걸렸으니까 여기서는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해서 이건 상승 다이버전스. 반대로 그럼 하락 다이버전스는 뭐야? 주가가 올라가다가 고점을 한 번을 찍고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고점 갱신을 했는데 보조지표는 RSI가 만약에 100까지 올라갔다가 RSI도 조정을 받고 다시 고점 갱신할 때 RSI가 올라갔는데 직전 RSI 고점보다 낮은 거야.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 RSI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다. 하락. 자,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책 안 읽으신 분 있으실까봐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히든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는데 히든 다이버전스는 그냥 이거랑 반대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가격이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를 만들어서 올라갔는데 보조지표는 이 마지막 바닥보다 반등을 하고 한 번 더 내려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히든 다이버전스는 뭐냐면 반대예요. 반대. 아까는 만약에 이게 RSI였고 이게 가격이었다라면 이건 뭐였죠? 상승 다이버전스였죠. 근데 이번엔 반대인 거야. 쉽게 말해서 이게 가격이고 이게 RSI인 거야. 이걸 우리는 히든 다이버전스라고 불러요. 히든 다이버전스. 그래서 이건 뭐야?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불러요. 자, 마찬가지 반대로 가격이 고점을 갱신을 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단기 고점을 갱신을 하고 내려갔는데 보조지표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 우리는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불러요. 자, 마찬가지 이게 뭐였죠? 처음에 상승 다이버전스 이게 RSI고 이게 가격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락 다이버전스다. 근데 반대로 이게 가격이고 이게 RSI면 이거는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이걸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부를 수 있는지 혼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고 제가 Q&A 시간 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제가 처음에 뭐라 했죠? RSI가 뭐라 했죠? RSI란 전체 캔들의 함량에서 양봉의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히든 다이버전스는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히든 다이버전스에 대한 이상하게 원래 히든 다이버전스에 대한 신뢰도가 일반 다이버전스보다 강하다라고 배우긴 하는데 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아닐 때가 많은 게 이게 정확히 히든 다이버전스인지,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히든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기간에 그냥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도 있거든요. 야, 이거 히든 다이버전스 걸리겠다 하는데 RSI가 올라가는데 가격을 전까지 못 올려서 여기서 거래량이 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거 그냥 갑자기 이렇게 분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표적으로 볼 때 히든 다이버전스가 안 보이는 구간이 생깁니다. 다이버전스 컨펌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히든 다이버전스 컨펌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고 지워버리자 우리가. 왜냐면 일반 다이버전스 잘 못 보기 때문에. 자, 일단 저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RSI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언제 걸리냐? 엘리어트 파동을 배우시겠지만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결국엔 차트라는 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다 배우고 나면 그 모든 조각조각들이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알아둘게요. 자, 보통 하락 다이버전스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 구간은 3파와 5파 고점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긴다. 여기서 지표는 3파동이 여러분들이 L파를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울 건데 보통 3파가 연장파동으로 나와요. 보통 그래요. 보통 되게 무조건은 아니다. 3파가 가장 짧아서는 안 되지만 보통 연장파. 그러다 보니까 RSI가 과열이 나요. 그리고 여기서 4파에서 기간 조정을 주면서 지표를 시켜버려. 그리고 5파를 짧게 툭 쏘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 가격은 올라가는데 RSI는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이 358 고점과 여기 RSI에 대한 하락 다이버스가 생기면서 여기에 대한 추세에 대한 전체 조정이 나와요. 이게 보통 이제 진짜로 메이저 추세면 보통 이게 4시간 봉 다이버스에서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4시간 봉 다이버스는 좀 힘이 커요. 그래서 신뢰도도 조금 높고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4시간 봉 다이버전스의 단점은 뭐냐면 반대로 이렇게 큰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슈팅이 나면서 이제 로스컷에 대한 구간에 대한 이 로스컷이 조금 늘어날 수가 있다. 이런 압박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자, 보통 하락 다이버전스는 3%와 5% 사이에서 나온다. 반대로 그럼 상승 다이버전스는 어디서 나와? 하락 5%에서 나오겠지. 하락 5%에서. 자, 강하게 던졌어. 그럼 RSI가 바닥을 길 거야. 그러다가 되돌림을 주고 기간적으로 지표를 시켜줘. 그러다가 한 번 더 저점을 박으면 RSI 지표는 올라가고 가격은 내려가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서 반등을 만든다. 보통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셨죠? 이거는 제가 파동 교육할 때 한 번 더 프랙탈 구조로 소파동도 보여드릴 거고 다이버전스 끼고 뭐 이런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간략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보통 다이버전스가 끼는 구간은 저런 구간들이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다이버전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지금 신고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신고가를 보면 한 번 더 올라갔다 내려갈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주봉으로 볼게요.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지금 한 파동이 더 남은 거라면 이 고점은 길지 못할 거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38에 슈팅을 하면서 지표를 최대 맥시즌까지 올려줬죠. 주봉 RSI가 55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간 조정을 줘버렸어. 그러면서 지표를 시켜버렸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50선에서 지금 방향성을 결정하려고 지금 안달이 나 있죠. 살짝 뚫혔다가 올라갔다가 살짝 뚫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가 뚫린다면 추세는 하방으로 전환이 될 건데 지키고 있단 말이야. 지금까지는 살짝 내려간 적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할게. 지표를 너무 많이 시켰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가잖아. 그러면 여기서 주봉 하락 다이버스가 걸릴 거야. 그래서 이 임펄스하는 끝이 나면서 하락장으로 전환이 될 거야. 왜 그러냐? 자, 제가 첫 번째 교육에서 한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기울기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 했어요. RSI라는 건 결국엔 뭐죠? 추세 강도, 상대 강도 지수예요. 상대 강도 지수. 자, 만약에 이게 임펄스가 남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에서의 강도 지수가 지금 여기에서의 강도 지수보다 높냐 낮냐를 봐야 되는 거야. 상대 강도 지수 비교값이다 결국에.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서의 14일간 그냥 14일 아니어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연속된 시행이기 때문에 그냥 50일이라 치자. 자, 뭐 대충 그냥 50개라 할게요. 50개 동안의 양봉에 대한 비율이 지금 당연히 이 구간보다는 여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3파가 이렇게 강한 연장으로 나왔는데 근데 이미 여기서는 음봉 함량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죠? 음봉 함량이 많아진 상태로 올렸는데 여기서 다이버전스, 주봉 다이버전스가 걸리지 않으려면 이건 그냥 수직선에 대한 슈팅이 나와야 돼요. 진짜로 수직선. 이런 슈팅이 나와야 돼. 이런 슈팅이 아니라면 여기에 대한 상대적인 양봉 밸런스보다 여기에 대한 상대적인 양봉 밸런스가 기간적으로 14일이라는 기간 14일이건 28일이건 기간적으로 여기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긴 주봉 하락 다이버전스 컨펌 확률이 너무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올라가면 이건 그냥 끝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이 100K를 갈 거다라고 외칠 건데 사람들이 100K 안 준다. 그냥 제가 볼 때는 85K면 많이 준 거예요. 85K면. 그래서 제가 고점 갱신하면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점 갱신에서 잠깐 랠리 펌핑 올 건데 그때부터는 내가 여기서 물렸거나 사놓은 것들 매도 작업 치는 구간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숏 스위칭을 봐야 된다고. 왜냐면은 지금 기간 조정을 너무 끌었어. 이 정도만 되고 올렸어도 지표를 충분히 넘길 수 있는 모먼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끌었다고. 음봉 함량이 너무 많아졌잖아. 14일 기간 평균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힘의 강도를 보는 건데 추세 강도라 했죠. 힘을 보는 건데 힘은 뭐가 있죠? 여러분들 힘을 보는 건 뭐가 있어요? 힘을 보는 건 추세예요. 추세.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자, RSI는 추세 강도인데, 자, RSI에 포함되지 않은 게 있어. 이게 뭘까? 바로 거래량입니다. 대부분의 보조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그래서 RSI 다이버전스를 볼 때는 거래량이 중요하고, 보조지표에는 거래량에 대한 함량이 계산이 안 되어 있다. 아까 봤잖아. RS 구하는 게 그냥 양봉 캔들의 길이와 음봉 캔들에 대한 길이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체 길이와 양봉 캔들에 대한 길이,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가격일 뿐이라니까. 근데 자, 요만큼 가격의 폭이 만약에 10이야. 이런 게 있고 가격의 폭이 20인 게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이건 이만큼밖에 안 됐고 이건 이만큼이 떴어. 그럼 어떤 캔들이 더 유의미하니까 이 캔들이 더 유의미할 때가 있다고. 물론 그때그때 다른데 가격에 대한 변화율은 많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기서 결국에는 수많은 치고받고의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을 만들었다. 이게 물론 양봉 캔들이냐 또 음봉 캔들이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이게 양봉이라 가정을 할게요. 또 캔들 위치마다 달라요. 이건 또 캔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면 이게 양봉으로 전환이 됐어요. 양봉이야. 3스타 만들다가 그러니까 모닝스타 만들고 전환할 때 두 번째 캔들에서 이런 거래량이 튀면서 양봉 캔들이 하나 형성되는데 가격 변화가 엄청 크진 않아.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힘을 겁나게 모았구나 라고 해석을 하지. 자, 3스타 캔들이 나왔어. 3스타 캔들이 나오고 이제 여기서 모닝스타 주고 그 다음 캔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가격 변화율이 크진 않은데 거래량이 엄청 뛴 거야. 보통 모닝스타에서 튀긴 하죠. 이렇다라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이것만 보면 안 되지만 여기서는 캔들에 대한 힘을 많이 응축을 시켰다는 건데 이거는 RSI 지표에는 반영이 절대 안 되죠. 그죠? 될 수가 없죠. 아까 RSI 구하는 공식 내가 보여줬잖아.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조지표의 함정은 거래량에 대한 반영이 안 된다. 그리고 후행성이다. 그리고 유일하게 선행성인 지표는 거래량이다. 거래량은 앞으로에 대한 트리거다. 트리거. 자, 이런 표현 많이 드릴 겁니다. 트리거 한 표현 많이 드릴 거고, 결국에는 보시면은 일단 지금 추세 강도를 보고 있으니까, 자 보세요. 이 추세가 있어요. 이 추세. 이게 만약에 기간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4일이라고 대충 칠게요. 죄송해요. 마음대로 해서.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또 14일이라고 칠게요. 14일. 그러면은 이 가속 추세와 그 다음 만약에 상승이 나오는 가속 추세가 어떻게 해서 기울기가 당연히 기울기가 높은 건 이 종목이겠죠. 이 구간이겠죠. 여기에 대한 채널은 기울기가 낮을 수밖에 없잖아. 전 구간보다. 그러니까 다이버전스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보통 1, 2에 3가 가장 가파르고 4파에 조정을 주고 5파는 이 기울기가 보통 XY에 대한 기울기가 이 3파동만큼 강하지가 않아요. 벡터 합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깜빡하고 설명 안 드린 게 있다. 여러분들 차트라는 게 결국엔 뭐예요? 제가 기울기 설명드리면서 했어야 되는 내용인데 깜빡한 것 같습니다. 차트라는 건 결국에는 이 XY 평면에 대한 그래프가 차트랑 비슷하다 했는데 그건 X를 T로 바꾸고 Y를 가격, 프라이스로 바꾸면은 결국엔 시간 대비 가격에 대한 변화량이거든요. 그쵸? 차트의 형성이 뭐죠? 시간은 앞으로 가고 있고 시간은 가고 있고 가격에 대한 변화량이다. 이것들이 차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차트에서 기울기가 뭐야? 시간분의 가격 변화량이야. P1, P2라고 하자. R처럼 써지네. P1, P2라고 하자. 시간 대비 가격 변화량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교육이 조금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까먹고 설명을 안 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RSI도 마찬가지야. RSI도 결국에는 가격에 대한 변화량이다. 자, T, P. 자, 가격 변화량 엄청 크죠? 자, 여기서 T, P. 가격 변화량 별로 크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격 변화량이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 더 모먼트를 같은 방향으로 주면 다이버전스가 걸린다. 자, 결국엔 이 소리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끝내고 그 다음 교육에서 또 RSI 다이버전스 그리고 RSI 블러프 보는 방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